남편 가족 모두가 저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제가 해고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진실은 그들을 할 말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정 12시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엔 집안이 오늘은 것이 부이 눈부시게 켜져 있었고 현관등까지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짓이 멈칫했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 이민준, 시어머니 박미숙, 그리고 시동생 이지훈 세 사람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특히 시어머니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미간을 찌푸린 채 마치 모기를 잡을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 시선은 칼날처럼 제 살갗을 베는 듯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른 씻고 잠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무심코 이렇게 늦었는데 왜 아직 안 주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제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꼬는 듯했습니다. 김서연, 너는 아직도 집에 들어올 줄 아는구나? 나는 네가 실직해서 사람들 볼 낯이 없어 밖에 숨어 지내는 줄 알았지. 실직이라니요?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잘 다니던 회사에 출근했는데 실직이라니요. 뭘 시침이 떼는 거야. 시동생 이지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네가 다니는 그 무슨 그룹인가 하는 곳 요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대. 너처럼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애들은 분명 첫 번째로 잘릴 거야. 그제야 저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저를 기다린 이유가 이 때문이었군요. 제가 뭔가 설명하려는데 이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김서연, 네가 곧 실직한다니 우리 이혼하자. 이혼? 두 글자가 그의 입에서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제 마음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저는 이민준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서 농담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고 전혀 농담 같지 않았습니다. 이민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해고될 수도 있다는 소문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길렸습니다. 그럼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그럼 뭐겠어?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받으며 더욱 비꼬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서연, 네 주제를 좀 알아야지. 친정 부모님은 시골분이라 우리 씨 집안에 아무 도움도 안 돼. 이제는 직장까지 잃게 생겼으니. 우리 아들 민준이는 지금 회사 부장이잖아. 승진의 연봉도 오르고 앞날이 창창한데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여자가 감히 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맞아. 이지훈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형은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젊고 예쁘고 집안 좋은 아가씨들이 줄을 섰는데 이제 곧 실직할 노처녀랑 왜 같이 살아야 해? 빨리 이혼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저는 이 가족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 눈에 저는 이민준에게 의지하는 부속품에 불과했던 거군요. 쓸모 있을 때는 공짜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이혼 가치를 잃을 것 같으니 가차없이 내버리는 존재. 지난 3년간의 제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더 좋은 직장 기회도 포기하고 매일 야근하며 돈을 더 벌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던 제 노력이.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이런 결과라니요. 그렇게 제가 해고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럼 가짜겠니?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시켜서 다 알아봤어. 네가 있는 부서가 구조조정의 핵심 대상이라더군. 너는 그 부서에서 가장 배경 없는 애니까 너 안 자르면 누굴 자르겠어?
내 말 들어서 곱게 민준이런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이지훈도 거들었습니다. 김서연,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좋게 헤어지면 보상금도 줄게. 네가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버틸 만큼은 충분할 거야. 보상금이라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공지에 몰려 작은 돈으로 저를 내쫓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른바 구조조정 소식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그룹에서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최근 그룹에서 조직 개편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해고가 아니라 구조 최적화였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잠시 생각하니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제가 죽는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게다가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이 가족의 진면목을 철저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민준을 올려다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혼에 동의합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 이민준과 시어머니, 이지훈 모두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순히 동의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울고불고 애원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몇 초 후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고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네가 똑똑하네. 저는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하고 이민준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은 좋지만 정식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일 후에 서명하고 이혼하죠. 3일 후에 서명하고 이혼하죠. 이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문제없어. 3일 후에 여기서 서명하자.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뒤에서 시어머니와 이지훈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혼 후 어떻게 축하할지 떠드는 소리도요. 저는 문에 기대어 섰고 참았던 눈물이 달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쌓였습니다. 눈물을 닦아내자 제 눈빛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들이 이혼을 원한다면 저는 그 소원을 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를 빈손으로 내쫓지는 않을 겁니다. 3일 후에 저는 그들의 이른바 확신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였는지 알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게 빚진 것들도 하나하나 돌려받을 겁니다. 침실 문을 닫자 밖에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는 차단되었지만 제 마음속 답답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꾸민 이 침실을 바라보자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벽에는 저희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민준은 태정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그는 낯설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잠들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 그룹 본사에서 제게 보낸 내부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에는 그룹이 조직구조 최적화를 진행하며 수도권 운영본부를 신설하고 저를 운영본부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봉은 2배로 인상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부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은 상황이 정리된 후에 이민준에게 알려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이미 식탁에 앉아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휴, 아직도 밥 차릴 줄은 아는구나. 나는 네가 침대에 들어누워 죽은 척하며 우리가 시중 들어주기를 기다리는 줄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밀가루와 달걀을 꺼내 만두를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지훈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빨리 밥이나 차리고 짐 싸서 나가. 우리가 보기에도 거슬리니까.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준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식탁 옆에 앉아 시어머니가 건넨 빵을 받아들고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자 저는 만두와 두유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유 한 그릇을 떠서 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김서연. 이민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빵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내가 최대한 빨리 준비할게. 보상금은 5억만 원 정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5억만 원이라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3년 차였고 부부 공동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방 2칸짜리 아파트 한 채와 1억 50억만 원의 예금을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50억만 원으로 저를 내쫓으려 하다니 정말 셈이 빨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이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상금 문제는 합의서가 준비되면 다시 얘기하죠. 저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명확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어떠한 꼼수도 용납할 수 없어요. 꼼수라니. 시어머니가 즉시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김서영?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좋게 보상금을 주겠다는데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우리가 인정을 베푸는 거야. 주제넘게 굴지 마. 맞아. 이지훈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두유잔을 내려놓고 평온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저는 아직 실직하지 않았으니 당신들의 돈으로 입에 풀칠할 필요 없습니다. 둘째, 부부 공동재산은 저에게도 권리가 있으니 제 몫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제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어디 한번 그때도 잘난 척해가. 말대꾸는 잘하는구나. 네가 다 알아봤어. 네 그 그룹은 다음 주에 해고, 명단을 다음 주에 해고, 내가 다 알아봤어. 김서연, 네 마음이 불편한 건 알지만 사실이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해. 고산영역만 원이면 지금 네게 아주 좋은 조건이야.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그릇에 남은 만두를 다 먹고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제가 해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입씨름할 시간에 3일 후에 사실로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 다다르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연, 어차피 이혼할 건데 우리 집 차는 더 이상 타지 마. 민준이가 오늘 고객 만나러 가야 해서 차가 필요해. 예전에는 이민준의 직장이 가까워서 제가 그의 차를 운전했습니다. 제 직장은 멀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이 집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으려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 타고 갈게요. 집을 나서 택시를 잡아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비서에게 전화해서 수도권 운영본부장 임명 서류를 정리해서 출력 해제 사무실에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저는 평소처럼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수도권 운영본부 설립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이 생겼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사연아, 너희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네 회사에서 사람 자른다더라. 너는 괜찮니? 민준이랑은 잘 지내고?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일까지 친정어머니께 말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는 해고는커녕 오히려 승진했어요. 승진했다고? 어머니가 놀라 물으셨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너무 잘 됐다. 그런데 네 시어머니는 왜 네가 실직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냥 저랑 이민준이랑 이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지금까지의 일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 이민준이란 놈도 너무하네. 고작 그런 이유로 너랑 이혼하려 하다니.
그리고 네 시어머니도 정말 너무 뻔뻔해.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만약 그들이 너를 괴롭히면 엄마랑 아빠가 당장 찾아갈게. 엄마, 화내지 마시고 오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에 동의했어요. 3일 후에 서명할 거예요. 그때 되면 제가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줄게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오후 퇴근 후 저는 여전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짐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이민준, 시어머니, 이지훈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닭, 오리, 생선, 고기 등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제 몫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안 돌아올 줄 알고 밥 안 차렸어. 네가 알아서 대충 아무거나 찾아 먹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은 음식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주방의 작은 식탁에 앉아 뒤에서 이지훈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봐봐, 쟤 지금 꼭 가정부 같잖아. 자기가 남은 밥 데워 먹는 꼴 좀 봐. 저는 못 들은 척하며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3일 동안 그들이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며 제가 자발적으로 타협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스스로를 희생하기만 하는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냉장고에 있던 남은 음식들을 다 먹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놓은 뒤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망문을 닫자마자 밖에서 이지훈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봐봐,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꼭 작은 며느리 같네. 아쉽다. 곧 우리 집 사람이 아닐 텐데.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말 잘 들으면 뭐해? 돈도 못 벌고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데 놔둬봤자 집만 되지. 제가 실직하고 나면 울면서 우리한테 빌어도 소용없을 거야. 저는 문에 기대어 서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 말들은 훗날 그들이 저를 괴롭혔다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프긴 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에서 예전에 사둔 비스킷과 우유를 꺼내 간단히 요기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한 후부터 저는 묵묵히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은 모두 여행 가방에 넣어두었고 서명하는 날 이 숨막히는 집을 완전히 떠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가 깨우기도 전에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막 침실에서 나오자 이민준 가족 모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따지려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김서연, 너 어제 일부러 그랬지?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밥 좀 차리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네가 아직도 우리 이씨 집안 며느리인 줄 알아? 하루만 지나면 아니니까. 이지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엄마가 밥 차리라고 한 건 너한테 체면 세워준 거야. 주제넘게 굴지 마. 너처럼 고실직할 사람은 나중에 누가 밥 차려주지도 않을걸.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욕실로 들어가 씻었습니다. 씻고 나오자 이민준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서연, 이혼 합의서 다 봤어? 문제 없으면 오늘 서명하자. 다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서에 문제가 있어서 서명할 수 없어요. 제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민준 가족 모두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서명을 거부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몇 초 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김서연, 무슨 뜻이야? 합의서에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보기엔 너 일부러 이혼 안 하려고 우리 집 돈 뜯어내려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합의서에는 제가 빈손으로 나가고 당신의 이른바 창업 채무 1억 원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쓰여 있더군요. 저는 이민준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첫째, 부부 공동 재산은 저에게도 권리가 있으니 제 몫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둘째, 당신의 이른바 창업 채무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떠안을 의무가 없어요. 네가 몰랐다고? 이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친구랑 사업하고 싶어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그 돈이 바로 내가 빌린 창업 자금이야. 비록 사업은 결국 잘 안 됐지만 빚은 갚아야지. 우리는 부부니까 이 빚은 당연히 우리가 공동으로 갚아야 해. 당신은 저한테 사업하고 싶다고 한마디만 했을 뿐 돈을 빌렸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말하는 창업 자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당신은 한마디로 이 불분명한 빚을 저에게 단유할 수 없어요. 김서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형이 너한테 말했으면 말한 거지. 이제 와서 발뺌하려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너 돈 떼먹으려는 속셈이야. 저는 돈을 떼먹은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이 불분명한 빚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제가 이혼에 서명하기를 원한다면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분할하고 이른바 창업 채무는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는 건 불가능해. 시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김서연, 내가 말하는데 너는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빈손으로 나가 빚까지 갚든지 아니면 버티든지 해. 어차피 너는 곧 회사에서 잘릴 테고 그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될 테니 어차피 이혼할 거야. 맞아. 이지훈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형이 그러는데 네 그 그룹에서 오늘 해고 명단을 발표한대. 너는 분명 명단에 있을 거야. 네가 실직하고 나면 어디 한번 잘난 척 해봐. 그들은 제가 오늘 해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기세등등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제가 정식으로 승진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른바 확신이 얼마나 우스운지 직접 보여줄 겁니다. 당신들이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되면 법원에서 우리의 부부 공동 재산을 법에 따라 분할해 줄 것이고 이 빚이 부부 공동 채무인지도 밝혀줄 겁니다. 법적 절차라니 누구를 협박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법적 절차를 밟아도 너는 좋은 결과 못 얻을 거야. 곧 실직할 사람이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랑 싸우려고? 이민준도 말했습니다. 김서연, 법원까지 가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야. 우리가 좋게 5억만 원 보상금 줄 테니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빨리 떠나. 당신은 제가 김서연을 고자고 빨리 떠나. 당신은 제가 김서연을 고자고 생각하는군요. 저는 이민준을 바라보며 마음에 가득 찬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민준, 우리는 결혼 3년 차였어요.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자는인지,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당신은 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민준의 목소리도 차가워졌습니다. 김서연, 내가 말하는데 주제넘게 굴지 마. 우리가 부부였던 점 때문에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것을 원할 뿐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든지 당신들이 선택하세요. 이민준은 제 말에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앞으로 나서서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서연, 오늘 내가 너 같은 주제 모르는 것을 단단히 혼내줄 거야. 이지훈도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이민주는 급히 그들을 막았습니다. 엄마, 지훈아, 참아. 그는 아마 일이 커져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 부장인데 온 가족이 아내를 이혼시키려 하고 심지어 때리려 했다는 사실이 알렸으면 그의 명성에 좋지 않을 테니까요. 참으라니? 이 여자가 우리 머리 위에 앉으려 했는데 네가 아직도 막는 거야? 오늘 혼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씨 집안을 우습게 볼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손을 댄다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때 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민준 씨의 직장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섭게 노려봤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민준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심한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만나든지 대답하세요. 이민준 가족은 서로를 마주보며 의논하는 듯 했습니다. 몇 분 후 이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합의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어. 하지만 너도 너무 심하게 요구하지 마. 부부 공동 재산은 우리가 반반 나누고 보상금도 없고 빚도 없어.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는 반드시 정식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없어.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할게. 저는 그들이 합의서 제작성에 동의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해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되면 합의서가 공정하게 작성된다 해도 제가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실직하면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힐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실직은커녕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 오후 그룹에서 저의 승진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되면 저는 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야기가 잘 됐으니 저는 먼저 출근할게요. 제가 말하고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 제가 실직하고 나면 어디 한번 잘난 척 하나 보지 않고 아파트 건물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바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위했던 이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알릴 겁니다. 아파트 건물을 나서자 상쾌한 아침바람이 불어와 마음속 답답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택시를 잡아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후 2시에 승진 서류와 그룹 공식 공고 전자본을 준비해서 제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막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모두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저의 승진 소식이 내부적으로 작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모두에게 답하고 새로운 본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무실은 제가 예전에 앉았던 자리보다 훨씬 넓었고 독립적인 작은 발코니까지 딸려 있어 전망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전 업무는 주로 세부서 팀원들을 알아가고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열정적이었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몇몇 선배 동료들은 저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바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새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비서는 정 씨의 승진 서류 스캔본과 그룹 공식 웹사이트 공고 링크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룹 홈페이지 상단에 고정된 공고에는 김서연 동지를 수도권 운영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건이라는 내용이 서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제 개인 프로필과 임명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룹 본사 직인이 찍혀 있어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서류와 공고를 모두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이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너 언제 퇴근해? 변호사가 새 이혼 합의서 다 작성했어. 돌아와서 서명해. 저는 오늘 퇴근이 좀 늦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합의서를 제 회사 근처 카페로 가져오면 제가 시간 내서 갈게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실직했다고 가장 확신할 때 허를 찌르고 싶었습니다. 이민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아마도 제가 이런 요구를 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몇 초간 침묵하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 주소 보내줘. 우리가 4시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 근처에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잠시 후 어떻게 증거를 내밀어 그들을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만들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정시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민준, 시어머니, 이지훈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부가 놓여 있었는데 아마 새로운 이혼 합의서일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재촉이 가득했습니다. 김서연, 이제야 왔어. 빨리 와서 서명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서명했으면 빨리 가. 우리 일 방해하지 말고. 이지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형 오늘 오후에 또 고객 만나러 가야 해. 네가 똑똑하면 빨리 서명하고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마.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곧장 걸어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이 합의서는 확실히 이전 것보다 공정해 보였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반반 나누고 이른바 창업 채무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곧 실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재산 절반을 나눠준다 해도 나중에 다시 되찾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합의서는 다 봤어요. 저는 합의서를 내려놓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빨리 말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오늘 회사에서 해고될 거라고 계속 확신했잖아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확신이 과연 사실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말을 마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가 보내준 그룹 공고, 링크를 클릭하고 이민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건성으로 훑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표정이 여전히 경멸에 차 있었지만 보면 볼수록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은 점점 커지며 입은 살짝 벌어져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모습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제 휴대폰에 뭐 볼 게 있다고? 제 해고 통보라도 떴어? 내가 말했잖아. 쟤는 분명히 잘릴 거라고. 이지훈도 다가와 봤습니다. 몇 줄 읽자마자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변했고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형, 이거 김서연이 수도권 운영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쓰여 있는데 운영본부장이라니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그 직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 눈을 찡그리고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 임명, 본부장, 본사 같은 단어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 얼굴에 있던 경멸과 오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대신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휴대폰을 제게 던지듯 돌려주며 소리쳤습니다. 김서연, 네가 위조한 거지? 네가 우리한테 비웃음 당할까봐 일부러 가짜 공고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려는 거지?
가짜인지 아닌지는 당신들이 직접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거두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게다가 저는 여기 그룹 본사에서 내려온 정식 임명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인까지 찍혀 있어요. 말을 마친 저는 임명 서류의 스캔본을 다시 열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제 휴대폰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은 이미 핏기 없이 창백해졌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그토록 버리려 했던 고 실직한 노처녀가 갑자기 그룹의 운영본부장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너 정말 승진했어? 이민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룹 조직 개편으로 수도권 운영본부가 신설되었고, 제가 운영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연봉은 2배로 인상되었고, 오늘부터 정식으로 부임합니다. 하물며 그룹에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저희 쪽 소란에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창피했던지 목소리를 낮추었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김서연, 네가 해고되지 않고 승진했다면 그럼 우리 이혼하지 않는 게 어때? 예전에는 모두 잘못했어. 엄마가 너한테 이혼 강요하고 괴롭힌 거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의 말을 듣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악담을 퍼붓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혼을 강요하더니 이제 제가 승진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다니, 제가 그녀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다니, 세상에 그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혼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들이 저에게 이혼을 강요했어요. 이제 제가 동의하니 당신들은 또 이혼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준도 극히 말했습니다. 김서연, 내가 잘못했어. 예전에는 내가 어리석었어. 엄마 말 듣고 너를 의심했던 거 미안해. 우리 이혼하지 말고 잘 지내면 안 될까? 잘 지내자고요? 저는 이민준을 바라보며 마음에 가득 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민준, 당신 마음속에 저는 도대체 뭐였죠? 예전에는 제가 실직할 거라고 생각해서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온갖 방법으로 이혼을 강요하더니 이제 제가 승진해서 가치가 생기니까 저를 붙잡고 싶다고요? 제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민준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들어줄게. 이민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과 부부 공동 예금의 70%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잖아요. 이제 제가 승진해서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도 생겼으니 이 정도 요구가 지나치지는 않겠죠. 제 말이 떨어지자 이민준 가족 모두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제가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김서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완전히 날강도 신보잖아. 심하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처음에 당신들이 저를 빈손으로 내쫓고 빚까지 떠안기려 했을 때는 왜 심하다고 말하지 않았죠? 이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심지어 그 이상을 원한다고 하니 심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조건, 당신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게 답을 주세요. 만약 동의한다면 우리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혼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원에서 만날 겁니다. 그때 되면 제가 가진 증거들로 당신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이민준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제가 그대로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이 대치 상황을 통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택시를 잡아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서연,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어. 아파트랑 예금 70%를 다 가져가면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 그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돈 모아서 우리한테 사준 거잖아. 예금도 우리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건데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처음에 당신들이 저를 빈손으로 내쫓고 빚까지 떠안기려 했을 때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왜 생각하지 않았죠? 이민준, 제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만나든지. 김서연,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마.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어? 이민준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회라니, 저는 지난 3년간의 희생과 그들의 냉정함을 떠올렸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이민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불필요한 얽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조건대로 이혼하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든지 더 이상 협상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이민준과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김서연, 잠깐만. 시어머니가 재빨리 제 앞으로 다가와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의해봤어. 내 조건, 우리 동의할게. 아파트는 네가 갖고 예금은 네가 70% 가져가. 우리 내일 바로 이혼 서류 처리하자. 어때?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이 이민준의 직장과 그들 가족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겠죠.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예금의 귀속 문제는 확실히 이혼 합의서에 명시해야 하고. 이민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어리석었어. 네 친정 집안이 평범하다고 이혼을 강요했게 저고 이혼을 강요했던 거, 이혼을 강요했던 거, 기혼을 강요했듯이 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저는 그녀를 바라봤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제가 승진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도 저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이혼할 거예요. 앞으로는 한 가족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한 가족이 아닙니다. 잘 지내세요. 말을 마친 저는 곧장 길가로 걸어가 택시를 잡고 떠났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조금도 뒤돌아봤지만 숨막히는 그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어떤 교류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혼 절차를 마치고 이곳을 완전히 떠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이민준 가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수정된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는 제 소유가 되고 부부 공동 예금 1억, 원중 제가 1억 5중 제가 1억 5영영만 원중 제가 1억 50영만 원을 이민준이 사무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원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서연, 너무 일찍 우쭐대지 마. 네가 지금 승진했고 아파트 한 예금을 가졌다 해도 편안하게 살 생각은 하지 마. 저는 손에 든 펜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고?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가 정말 내가 해고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혼을 강요했다고 생각해. 그건 핑계에 불과했어. 우리는 진작부터 민준이가 너랑 이혼하기를 바랐어.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어쩐지 일이 간단치 않다고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민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세요. 왜 말을 못해? 시어머니는 이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다 말해버릴 거야. 김서연, 너 알아? 민준이는 진작부터 재벌가 아가씨를 알고 있었어. 회사 협력사 사장 딸이야. 그 아가씨는 집안도 좋을 뿐만 아니라 민준이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지. 우리는 진작부터 민준이가 그 아가씨와 함께하기를 바랐어. 다만 너랑 이혼할 적당한 핑계를 바랐어. 재벌가 아가씨라니. 저는 이민준을 바라보며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민준, 그 사람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진작부터 바람 피웠어? 이민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이는 6개월 전부터 그 아가씨랑 만났어. 둘이 자주 밥 먹고 쇼핑하고 그 아가씨는 민준이한테 몇 천만 원짜리 시계도 선물해줬어. 네가 아니었다면 민준이는 진작에 그 아가씨랑 같이 승승장구했을 거야. 6개월 전. 저는 6개월 전부터 이민준이 자주 늦게 귀가하고 항상 야근이나 고객 만남을 핑계로 삼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순진하게 그가 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이민준을 바라보며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민준, 그 사람 말이 사실이야. 당신 정말 6개월 전부터 바람 피웠어? 이민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그냥 친구 사이였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해한 거야. 오해라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가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해줘. 그냥 친구 사이가 매일 밤늦게까지 카톡하고 그냥 친구 사이가 지방 출장까지 같이 가. 민준아, 더 이상 저 여자를 속이지 마. 그리고 네 자신도 속이지 마. 변호사와 이지훈은 옆에 서서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지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만 혼자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마음속의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정말 당신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우리는 결혼 3년 동안 제가 당신에게 온 마음을 바쳤는데 당신은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저를 속이고 이혼을 강요하다니 정말 너무 실망스럽네요. 김서연, 내가 잘못했어. 이민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잠시 어리석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기회라니.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처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부터, 당신이 처음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당신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저를 계속 속이고 계속 상처를 줬어요. 이제 와서 또 기회를 달라고요? 불가능해요. 저는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이민준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명할 차례예요. 서명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이민준은 저를 바라보며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변호사가 합의서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최대한 빨리 부동산 명의 이전과 예금 이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민준과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과 예금 이체는 3일 이전과 예금 이체는 3일 안에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불이행한다면 저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며 이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제 몸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가 그 숨막히는 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이민준 가족의 상처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마음속에 약간의 서운함은 남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해방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민준의 외도 시어머니와 이지훈이 합심하여 저를 속이고 이혼을 강요한 것, 그들이 제게 빚진 것들을 하나하나 돌려받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수집해둔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서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인쇄소에 들렀습니다. 예전에 수집해둔 모든 증거를 출력하여 두꺼운 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민준 가족이 저에게 이혼을 강요할 때의 녹음, 그들이 일부러 저를 괴롭힐 때의 녹음, 시어머니가 헛소문을 퍼뜨릴 때 친척들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던 녹음까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이민준과 그 재벌가 아가씨의 다정한 사진과 채팅 기록까지 수집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이민준의 외도와 재벌가 아가씨 이야기를 꺼내기 전부터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민준은 자주 늦게 귀가했고 몸에서는 항상 제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휴대폰도 항상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를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구조조정 문제로 저에게 이혼을 강요할 때가 되어서야 저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고 3일 후 저는 약속대로 이민준에게 연락하여 부동산 명의 이전과 예금 이체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준은 온갖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어떤 때는 아파트 절차가 복잡해서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예금을 투자했어서 당장은 인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약속을 어기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싸움하지 않고 정리해둔 증거 자료를 이민준의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이민준은 제가 그의 회사에 나타난 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김서연, 네가 왜 여기에 왔어? 빨리 돌아가. 제가 왜 돌아가야 하죠? 저는 그를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동산 명의 이전과 예금 이체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잖아요. 이민준, 약속을 어기려는 건가요? 나는 약속을 어기려는 게 아니요. 나는 약속을 어기려는 게 아니요. 나는 그냥 이민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증거 자료를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민준, 저는 오늘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러 온 겁니다.
우리의 이혼 합의서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어요. 당신은 합의서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진 이 증거들이 당신 상사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일 겁니다. 이가 이런 것들을 회사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을 겁니다. 이민주는 사무실 책상 위의 증거, 자료를 보며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사무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문을 닫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바로 당신 상사를 찾아갈 겁니다. 그때 되면 당신의 직장뿐만 아니라 당신의 명성까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이민주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한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이 증거들을 그의 상사에게 넘긴다면 그의 직업 생활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이민주는 결국 타협했습니다. 좋아, 너랑 같이 가서 절차를 진행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증거 자료를 거둔 뒤 이민준을 따라 그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내내 회사 동료들은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민준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얼굴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행에 가서 예금 이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민준은 1억 50명만 원을 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자 이미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이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이민준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제 모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몇 개의 여행 가방에 짐을 꾸렸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떠나려 할 때 시어머니와 이지은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자 시어머니는 즉시 달려와 제 여행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김서연, 네가 아파트랑 예금 다 가져갔는데 집안 물건까지 가져가려고 해. 너무 욕심 많잖아. 이것들은 제 개인 물품이에요. 이것들은 제 개인 물품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사준 거고 예금도 우리 형의 절반이 있는데 왜 다 네가 가져가? 너는 사기꾼이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당신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이민준이 재벌가 아가씨와 바람 피우고 당신들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저를 속이고 이혼을 강요한 것. 이런 일들은 왜 말하지 않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민준과 재벌가네 이민준과 재벌가 죠. 이게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이민준이 결혼시키고 싶어 했던 재벌가 아가씨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 이민준의 결혼을 희생하고 저에게 상처 준 증거예요. 시어머니와 이지우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런 증거들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저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민준이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민준 씨가 직접 외도를 인정한 녹음입니다. 아직도 발뺌할 건가요? 시어머니와 이지우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말하는데요. 저는 그들을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저를 또 괴롭히거나 헛소문을 퍼뜨려 저를 모함한다면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의 진면목을 보게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이민준 씨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시어머니와 이지훈은 제 말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앞으로 먹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여행 가방을 들고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도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막 아파트 건물을 나서자 저는 이른바 그 재벌가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급서를 몰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민준을 데리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재벌가 아가씨는 저를 보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례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김서연이지? 내가 알기로는 민준이한테 버림받은 여자라던데? 저는 그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제가 버림받은 여자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말할 바가 아닌지는, 제가 버림받은 여자인지 아닌지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고 싶네요. 이민준은 자신의 본처까지 배신하고 자신의 결혼까지 계산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가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 그가 좋아하는 것은 당신의 집안 배경이고 당신이 그에게 가져다줄 이득에 불과해요. 당신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저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요. 재벌가 아가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민준이는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저는 말을 마친 뒤 여행 가방을 들고 곧장 길가로 걸어가 택시를 잡고 떠났습니다. 저는 제 말이 분명 재벌가 아가씨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녀가 이민준의 진면목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이민준은 저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바라던 재벌가 아가씨까지 잃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결혼을 배신하고 저를 계산한 대가였습니다. 택시에 앉아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완전히 안도했습니다. 그 계산과 상처로 가득했던 곳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얽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미리 얻어둔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잘 꾸며진 방 한 칸짜리 아파트로 채광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한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여행 가방을 아파트 안으로 옮기고 저는 지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제가 무사히 이사했고 이혼 절차도 모두 마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말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집에 와. 엄마, 알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요. 제 집도 있고 좋은 직장도 생겼어요. 좋은 직장도 생겼어요. 앞으로는 더 잘 살 거예요. 저는 미래에 근그 저는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들을 정리하고 책들을 책장에 정리하고 책들을 책장에 정리하고 새로 사오냐고. 다음 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수도관 운영본부장으로서 제 업무는 더욱 바빠졌지만 그만큼 더 도전적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바쳐 업무에 몰두했고 팀원들을 이끌어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곧 회사 안팎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개월 후 어느 날 회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이민준의 동료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문자에는 이민준이 업무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해고되었고 게다가 그가 직위를 이용하여 재벌가 아가씨 회사에 이득을 제공한 사실에 발각되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보자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민준은 이를 급하게 처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재벌가 아가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회사 이익까지 침해했으니 해고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그 동료에게 답장을 보내 감사를 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알던 친척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민준이 해고된 후 재벌가 아가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재벌가 아가씨 가족에게 쫓겨났고 재벌가 아가씨도 그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했던 것은 그에게 약간의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제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당연히 다니고 이제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이민주는 그토록 신분 상승을 꿈꿨지만 결국 허황된 꿈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사랑을 잃고 가정을 잃고 명성까지 잃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예전 이웃인 김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니 다행이야. 네가 떠난 후에 예전 남편 집은 아주 시끄러웠어. 네 시어머니는 매일 집에서 울면서 자기가 눈이 멀어서 너를 이혼시키고 아들이 그 재벌가 아가씨랑 어울리게 한 걸 후회하더라. 네 시동생도 매일 내 시어머니랑 싸우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집안의 좋은 날들을 다 망쳐버렸다고 하더군. 저는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전 남편 이민주는 지금 아주 비참해졌어. 회사에서 해고된 후에 일자리도 못 구하고 빚더미에 앉았어. 그 재벌가 아가씨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일 집에서 술 마시고 욕하고 집안이 아주 개판이야.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모두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죠.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지. 처음에 우리 모두 네 시어머니한테 너는 좋은 며느리니까 잘해주라고 충고했지만 듣지 않더라. 꼭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고 신분 상승만 노리더니 이제는 제 발등을 찍었지. 김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계속 장을 봤습니다. 마트 진열대에 가득 찬 상품들을 보며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느끼자 마음속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몇 달 후 제 업무는 점점 더 순조로워졌고 연봉도 다시 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고향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들여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게 해드렸습니다. 한가할 때는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며 제 삶을 충실하고 다채롭게 꾸려나갔습니다. 한 번은 지방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서 이민준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공항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몰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멍하니 있다가 놀라움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저를 피하려 했지만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민준.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김서연, 너구나. 잘 지내.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예전 일은 이제 다 잊었어요. 당신도 앞으로는 바르게 살고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고 조금도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민주는 이미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때문에 제 기분을 망치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창밖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은 감회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저는 결혼이 행복의 안식처라고 생각했지만 이민준 같은 남자와 그런 가족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제 노력으로 저만의 행복을 쟁취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직 자신이 강해져야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들은 결국 마땅한 벌을 받았고,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더욱 성숙하고 강해졌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노력한다면 분명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먼저 저 자신을 잘 사랑하고 제 작은 삶을 행복하게 가꿀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